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안녕. 지금부터 내가 무언가에 홀린다든지 무언가의 표적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이건 누군가에겐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경우 한두 번 굿이라도 하면 뭐든 나아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은 하지도 마. 표적이 된다는 것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모를 만큼 아주 오래되고 흉흉한 것으로부터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먹히는 것일 뿐이니까 벗어날 방법 따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내 경우엔 한 2년 반 정도 됐나? 뭐 일단 지금은 사지 멀쩡하고 평범하게 생활하고는 있어. 단지 이제 다 끝났다고 확신할 순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 당시 나는 23살, 사회생활 1년째,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때야. 회사는 작았으니 당연히 동기도 적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서로 사이가 좋았어. 그중엔 동북지방 출신의 K란 놈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여러가지 잡지식이 많았고 또 신기할 만큼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 왜 정말 허물없이 인맥이 넓은 사람들 있잖아, 분야에 상관없이. 여튼 그런 K가 해준 이야기들 중에는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많았어. 예를 들어 200 행위를 하면 그날 밤에 된다던가 가 온다든가라는 이야기. 뭐 대부분은 엉터리겠지만 그중 몇 개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게 있다고 했어. 그 녀석 말로는 뭔가 조건이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우연이라도 그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 나는 부모님 곁을 떠나 독신 생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겠다. 아르바이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월급이란 것이 달마다 손에 쥐어지겠다. 또 작지만 생애 첫 차도 뽑았겠다. 주말은 우리들끼리 완전 놀자판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 무엇보다 자극적이었던 건 한창 더웠던 8월 초 헌팅으로 사이가 좋아진 지인들과 K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서 소위 심령 스팟이라 불리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였지. 그곳들은 확실히 무서웠고 한기도 느껴지고 진짜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 우리도 나서서 뭘 더 하진 않았고 그냥 그런 강렬한 스릴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얌전히 돌아올 뿐이었지. 그렇게 심령 스팟을 다녀온 지 3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 당시 회사는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신입은 퇴근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고 그 때문에 내 퇴근 시간은 매일 늦어지던 상황이었어. 그날도 늦게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왔는데 방 입구에 놓여져 있는 전신 거울을 보니 갑자기 강한 충동이 들었어. 그 순간 갑자기 K가 알려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것이 생각났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나 스스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난 겁도 없이 그 행위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지. 우선 이것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게. 내가 K한테 들었던 건 거울 앞에서 오른쪽을 보면 이 온다는 이야기였어. 혹시나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대충 비유하자면 자세는 마치 거울에다 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고 왔으면 좋겠네, 왔으면 좋겠네 라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오른쪽을 쳐다보면 되는 어찌 보면 단순한 행위였지. 그렇게 난 반신반의하며 떨리는 기분으로 K가 알려준 자세를 하고 왔으면 좋겠네를 몇 번씩 반복했는데 역시 부질없는 건가 싶었던 그때 갑자기 온몸에 피가 차갑게 굳는 것처럼 몸이 서늘해졌고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난 설마 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방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있었어. 아주 기이한 것이. 아마 160cm 정도였을 거야. 머리는 산발에 허리까지 길었고 얼굴엔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이 입는 옛날 스타일의 하얀 옷 같은 것을 입고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좌우로 몸을 흔들거리고 있었지. 나는 움직이기는커녕 숨 쉬는 걸 의도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정도로 겁에 질렸고 머릿속에선 눈앞에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고 또 침착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 늦은 밤 좁은 원룸에 조용한 방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서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이 아니잖아. 우선 내가 낸 결론은 방을 나와야겠다는 것이었어.
다행히 출입구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그것이 서 있었으니까 그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었지. 나는 그것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 그런데 그것과 좀 멀어지자 그것은 몸을 조금 더 격하게 흔들었고 그와 동시에 기분 나쁜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내기 시작했어. 마치 가지 말란 듯이. 그 뒤로는 솔직히 별로 기억이 없어. 정신을 차리고 나니 난 역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와 있었지. 어쨌든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 그래도 머릿속은 변함없이 혼란 상태였지. 대체 뭐였지 하고 공포인지 분노인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도 마음이 좀 놓여서일까 그 와중에 열쇠 잠그는 거 까먹었네 따위 생각이 들더라고. 하지만 결국 그날은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 자리를 옮겨 밤새 패스트푸드점에서 머물며 아침이 되길 기다렸지. 바지에 현금이 조금 있어서나마 다행이었어. 하마터면 밖에서 노숙을 했을 거야.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 가는 내내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안정시켰지. 그리고 날도 밝아졌겠다. 원래 그런 건 아침이 되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현관문 앞에 도착한 난 잠그지 않은 문을 조심조심 열었어. 됐다. 사라졌다. 커튼이 닫혀 있었던 탓에 방은 여전히 어두컴컴했지만 확실히 그것은 없어진 상태였지. 난 우선 방에 불을 켰어. 그런데 그날 밤의 사건은 아무래도 진짜였었나 봐. 어제 그것이 서 있었던 바닥에는 심한 냄새가 나는 진흙 같은 게 발자국 모양으로 엄청나게 남아 있었어. 불현듯 다시 공포가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우선 난 냉정하게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떠올렸어.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영화나 드라마처럼 당장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하는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침착하게 집을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 아무리 닦아도 그 비릿한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 마치 고이고 썩은 물에서나 날 것 같은 기분 나쁜 냄새였어. 바로 몇 시간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지만 빨리 회사에 가야만 했어. 출근도 출근이지만 무엇보다 그 행위를 알려준 K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받고 싶었거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K와 이야기할 수 있었어. 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 전에 얘기했던 면이 온다던가 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 나 사실 어제 그거 했는데 진짜 나와버렸어. 에? 뭔 소리야? K는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 그러니까 진짜 뭔가 나왔다고. 그래? 예쁜 처녀 귀신이라도 나왔어? 야, 장난치지 마. 나 진지해. 진짜 무서운 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 이야기해봐라. 아무래도 K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생각이 없는 듯했어. K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으니 난 다시 최대한 침착하게 그리고 또 담담하게 어제의 사건을 설명했지. 그랬더니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던 K도 조금은 진지해지더라. 난 퇴근 후에 K를 우리 집에 데려와 확인시켜주기로 했어. 밤 10시 비교적 빨리 회사를 나올 수 있었던 K와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지. 무슨 냄새야 이거. 문을 연 순간 오늘 아침에 맡은 썩은 악취가 전혀 사라지지 않은 채 흘러나와 우리 둘의 코를 찔러댔어. 집에서도 돌아가는 길에서도 끈질길 정도의 설명을 나한테 듣던 K는 말을 아끼다가 이게 진짜? 라고 한마디 중얼거리더라고. 드디어 믿어주는 것 같았어. 사실 나는 K가 무언가 해결법을 주지 않을까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바래선 안 되는 거였어. K는 우선 굿이든 재령의식이든 뭐든 하는 게 좋겠다며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 그날 밤 K를 보내고 난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 그 냄새,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그 냄새와 만약 오늘 밤에도 그게 나온다면 왠지 이번엔 그냥 놓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난 그날 전혀 잠에 들지 못했어. 아침까지 괜찮은 척했던 모습은 무너지고 온갖 불안함과 공포감은 배가 되어 몰려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난 근처의 절로 무작정 향했어. 역시 태평하게 회사나 가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 그리고 저를 지키고 있는 스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간절하게 그 일에 대해 설명했지만 스님은 곤란하단 표정으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곤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그것보다는 당분간 회사를 쉬는 게 어때요?
분명히 기분 탓일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라는 태평한 대답을 들려줄 뿐이었어. 난 순간 폭발에 소리를 지를 뻔한 것을 겨우 참고 절에서 내려왔어. 분명 어딘가엔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 믿고 이후에도 난 도내에서 유명하다는 절이나 신사 몇 채를 찾아갔지만 어딜 가도 곤란하던 표정으로 날 미친놈처럼 바라볼 뿐이었지. 어떤 곳은 날 오컬트에 과몰입한 오타쿠 취급을 하기도 했어. 지쳐버린 난 마지막 수단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했어. 정확하게는 외할머니가 평소 알고 지내시던 S 선생님이란 비구니에게 상담을 하고 싶었거든. 이제 도저히 그 사람 외에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께 이런 일로 연락하고 싶진 않았는데 얼마나 또 걱정을 하실까 해서. 여기서 S 선생님이란 사람은 외할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는 절의 비구니이자 주지 스님이셔. 나도 어릴 때 몇 번인가 만났던 적이 있는데 S 선생님은 인품이 온화하고 침착하고 상냥한 말투를 가지신 분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들을 위해 굿이나 제를 올려주시던 분이야. 그리고 불길한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조심하란 식의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지. S 선생님이라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실 것 같았어. 그렇게 바로 부모님께 전화해 대충 사정을 설명하고 사이타마에 위치한 본가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 날은 순식간에 저물었고 밤 9시쯤이 되어서야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었지. 도시와는 달리 이곳은 공장뿐인 마을이라 밤 9시만 되어도 인적이 뜸해. 집까진 정류장에서 약 20분 정도를 더 걸어가야 했지. 순간 어둠 속을 바라보자 여태까지 일들이 떠올라 겁이 났지만 다행히도 주변에서 그런 위화감은 들지 않았어. 그런데 그 순간 선선한 바람이, 아니 뭐랄까, 뭔가 기분 나쁜 것이 마치 목덜미를 할 듯이 스쳐 지나갔는데 잠시 후 나는 내 몸에서 일어난 이변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 목 바로 밑이 뜨거웠어. 표현하기 조금 끔찍하지만 마치 목의 끈을 휘감아 좌우로 비벼서 피부를 짓뭉개며 점점 마찰열이 오르는 것 같았어. 목에 손을 가져다 대봤지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고 그냥 뜨거웠어. 목이 점점 뜨거워졌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았지. 난 점점 심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이를 악물고 집까지 전력으로 뛰어갔어. 곧 끊길 것 같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엄마는 막 누군가와의 전화를 끊고 계셨지.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약간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녀석아, 외할머니한테 전화 와서 걱정된다고. S 선생님이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그리로 오라고 했대. 너 대체 무슨 일이니? 아까 전화로 하려던 이야기가 뭐야? 어머, 근데 너 목이 왜 그러니? 난 그대로 현관 거울에 비춰지고 있는 것을 쳐다봤어. 목 둘레가 전부 줄에 감겨있다 풀린 것처럼 붉은 상처가 생겨있더라. 가까이서 보니 이제 막 생긴 작은 물집들도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날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엄마에게 한마디 대답도 없이 지나쳐 난 계단을 뛰어 올라가 부모님 방으로 향했어. 그리곤 그곳에 있는 작은 불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모으고 내가 아는 모든 불경을 외는 것을 반복했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 갑작스러운 소란에 미쳐있던 아빠도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달려오셨고 엄마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을 직감하곤 외할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울음과 공포가 뒤섞인 불안함의 소리. 도망갈 곳은 없다는 걸,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걸 그제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거지. 이후 정신적으로 지쳤어서 그랬던 건지 그것이 뭔가를 일으켜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난 2일간 떨어지지 않는 고열에 시달렸어. 그리고 목에선 비정상적일 정도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땀이 많이 났고 2일째 낮에는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어. 3일째의 아침에는 목에서 나던 피는 멎었고 열도 미열 정도까지 내려 조금은 안정되었지만 이젠 목둘레가 너무 가려운 거야. 쿡쿡 쓰라리고 미칠 듯이 가려웠어. 베개나 이불, 타올 등이 닿기라도 하면 너무 고통스러웠지. 피가 났었으니까 딱지가 생겨 가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녁 때 화장실에 갔을 때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보고 말았어. 내 목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붉은 선 같은 자국은 더 진해져 있었고 그곳엔 물집과 피고름이 가득 맺혀 있었어. 그리고 마치 썩은 시체에 구더기가 북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처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지. 그 자리에서 난 소리를 지르다 토를 하고 말았어. 그리곤 미친 듯이 목을 씻다가 상처를 더 벌려버렸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엄마 덕분에 겨우 멈출 수 있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불 속에서 울며 왜 하필 나야라 외치며 공허한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는 것뿐이었어.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누군지 확인해보니 K의 전화였지. 여보세요? 아, 괜찮냐? 아니, 괜찮을 리가 있겠냐? 아, 역시 안 좋은 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뭔가 방법이 없는 거야? 아, 그게 내 지인들 모두한테 물어보곤 있는데 그 분야로 잘 아는 놈이 아직 없네. 아, 미안하다. 사실 K의 전화를 기다려온 나로선 너무나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어. 사실 K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건 없지만 괜시리 원망이 됐지. 그 대신에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지인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거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줄 순 있지만 돈이 좀 든다고 하네. 뭐라고? 돈? 만나볼래? 어떡할래? 얼마나 되는데? 지인 소개라면 우선 5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 50만 원? 당시 내가 월급을 받고 있다고는 해도 50만 원은 너무 고액이었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날릴 정도의 돈이었지만 그래도 이 공포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알겠어, 낼게. 언제 소개해줄 거야? 그 사람 지금 군마에 있는 것 같아. 지인한테 물어봐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곤 K와의 전화는 잠깐 끊겼지. 여기서 내가 앞 상황 설명을 조금 빠뜨렸네. 내가 집에 온 첫날 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했잖아. 그때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렸고 그 직후 외할머니는 곧바로 S 선생님을 찾아가 제발 손주놈을 살려달라 애절하게 부탁하셨대. 그리고 감사하게도 S 선생님이 나를 보러 이 집으로 와주시기로 한 상황이었어. 다만 선생님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3주 정도 뒤였지. 워낙 고령이신데다가 또 주지스님이시다 보니 개인 일정이 좀 있으셨다 했어. 즉 3주 동안은 뭔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마침 K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 K와 다시 전화가 된 것은 밤 11시가 지났을 무렵이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지인한테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 친구랑 내일이면 갈 수 있대. 바로 내일? 내일 마침 일요일이잖아. 알았어, 고마워. 우리 집까지 와주는 거야? 집까지 간대. 차로 가는 것 같으니까 주소 문자로 보내놓고. 넌 어떡할 거야? 와줬으면 좋겠는데. 갈게. 알았어, 근처까지 오면 전화해.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어. 꿈에서 눈을 뜨니 내 옆에 흰 옛날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정자로 앉아있더라.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정중히 절을 하고 일어서더니 한 번 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에서 나갔어. 그 꿈이 그것과 관계하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사리를 뿜어내던 그것과는 달리 딱히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지. 아주 기묘한 기분이 들었어. 다음날 오후에 K한테서 연락이 왔어. 전화를 받고 마중을 나가니 K와 그 친구 그리고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가 같이 왔더라고. 분명 평범한 사람 같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건달 같은 느낌이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턱이 없었지. 우선 분명히 가명이겠지만 그 남자는 자신을 하야시라 소개했어. 하야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아드님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성가신 일이 생겼군요. 아빠는 하야시를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쳐다봤고 하야시는 그 의도를 바로 읽어내며 아버님, 이런 일은 프로에게 맡기셔야 돼요. 아마추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못 믿으시겠다면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드님은 아주 위험해질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많긴 한데 이렇게까지 심한 건 처음이네요. 아드님 주변과 머무는 방에 나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 차 있다고요. 하야시의 말에 잔뜩 겁을 먹은 엄마는 옆에서 울먹였고 하야시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지. 잘못하면 저도 죽겠는데요. 제대로 재령하고 근처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이거요. 아드님 정말 끌려가 버릴 겁니다. 그쪽에게 부탁하면 정말 괜찮아지는 겁니까? 그거야 뭐 맡겨주시기만 하면 일처리는 확실하죠. 이런 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지 뭐랄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이런 일엔 위험성이 따르니까요. 좀 쳐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이 정도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그건 너무 지나친 금액인 것 같은데요. 급하다 해서 시간 내서 왔더니 뭐 싫다고 하면 저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그래도 겨우 200만 원으로 아드님을 살리는 건데 싼 거 아닌가? 부모님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말없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마냥 시선을 내리깔고 있을 뿐이었어. 그런데도 하야시란 남자는 떠날 채비를 하며 이 정도 수준을 아는 사람 몇 없을 건데 다시 처음부터 찾아보셔야겠네. 하겠습니다. 물론 S 선생님이 와주시기로 하신 상황이었지만
혹여나 선생님조차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란 게 있으니 부모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액을 들여 그 남자에게 나를 부탁하셨어. 하야시는 지금부터 당장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고 나가더니 저녁에 돌아와서는 내 방 이곳저곳에 철을 켜고 부적 같은 종이를 방 안에 어지럽게 붙이기 시작했어. 그리곤 자기 무릎 앞에 하얀 구슬 같은 것을 두고 염주를 들고 술을 술잔에 따랐지. 자, 지금부터 재령을 시작할 거니까 이걸로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혹시 몸에 깃들어 있는 것이 튀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은 그렇게 밖에 놓여진 차 안에서 대기하게 되었고 근처가 완전히 어두워졌을 무렵 재령의식은 시작됐지. 하야시는 불경을 외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술잔에 손가락을 담가 나에게 그 물방울을 튀겼어. 그리고 난 반신반의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불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 의식이 시작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하야시가 외는 불경도 끝나가는 듯했어. 그런데 그와 동시에 목이 너무 아픈 거야. 이번엔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목을 조여오는 느낌. 그런데 갑자기 하야시의 불경이 부자연스럽게 끊겼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그 순간 모든 소린 사라져 주변은 고요해졌고 한기가 느껴지며 체온은 빠르게 식어갔어. 마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무엇인가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왔고 정확히 내 오른팔 위에 앉았지. 이게 뭘까? 뭐가 올라온 걸까? 하야시 씨? 아니면 다른 것? 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난 눈을 떴어. 내 오른팔에 앉아있는 건 하야시 씨였어. 그는 등을 돌리고 내 발 쪽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었고 곧 다시 불경을 외기 시작했어. 그런데 내 발 쪽엔 그것이 우두커니 서서 배시시 웃으며 하야시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은 상반신만을 길게 늘어뜨려서 신기하다는 듯 하야시의 얼굴 이곳저곳을 들여다봤지. 그리고 점점 가까워져 그것과 하야시의 사이는 주먹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가까워졌어. 그러더니 그것은 마치 올빼미처럼 조금씩 얼굴을 부르르 떨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하야시에게 뭔가를 중얼거렸어. 그러자 또 읊고 있던 불경이 툭 끊겼고 그는 갑자기 혼이 나가버린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더니 기절한 사람처럼 입에서 투명하고 찐득한 침을 흘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치 그것의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지.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얼굴을 확 돌려서 나를 바라봤어. 난 당황해서 눈을 꼭 감고 제발 살려달란 심정으로 이를 악물었는데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갑자기 덜컹거리면서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 하야시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분명했어. 정말로 그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지. 나는 무서워서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는 소리가 났어. 하야시가 허겁지겁 내려온 걸 본 부모님이 바로 집으로 들어오셔서 불을 켜고 내게 말을 걸어주신 거지. 부모님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뜨니 방 안엔 땀으로 흠뻑 젖은 나 말곤 아무것도 없었어. 부모님이 말하길 하야시는 그대로 달려 자기가 타고 온 차에 올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K와 함께 어디론가로 떠나버렸대. 나중에 K에게 들은 이야기론 그가 무서운 얼굴로 빨리 출발해 죽고 싶지 않으면이라고만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떠나야만 했대. 그리고 지금은 하야시 그리고 그의 지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 이 일로 해결은커녕 오히려 그것에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 더욱 절망에 빠져버린 우리 가족에겐 3주 뒤에나 나타나실 S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여유 따윈 없었어. 언제 어디서 그것이 또 나타날까 신경이 곤두섰고 그로 인해 잠도 편하게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집에 온 지 겨우 10일도 안 된 시간 동안 내 얼굴은 마치 시체처럼 빠르게 변해갔어. 하나는 확실했지. 내게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겠어. 부모님은 큰 결단을 내리셨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자기 아들을 살리자고. 우선 회사에 전화해 무단 결근 중인 내 사정을 둘러둘러 조심스럽게 알렸고 회사 측에서의 짜증 섞인 불만과 핀잔에도 묵묵히 죄송하단 말을 반복하며 정리해 주셨어. 그리고는 S 선생님이 이곳까지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선생님이 계신 절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자고 하셨지. 그래도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난 또 밖을 나가는 게 무서웠지만 부모님의 결심을 꺾을 순 없었어.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계신 절로 향하게 됐지. 아빠는 운전을 하면서도 몇 번씩이나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로 나를 위로하셨어. 그리고 뒷좌석에선 엄마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마치 어린아이 때처럼 머리를 쓰다마 주셨지. 그런 게 대체 몇 년 만이었는지
오래된 그리움에 취한 나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어.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려 도착한 S 선생님의 절에는 이미 연락을 받고 먼저 도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와 계셨어. 그곳은 말 그대로 고요와 평화로 가득했지. 걸을 때마다 목에선 여전히 비릿한 피고름이 묻어나와 축축한 느낌이 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 그냥 왠지 안심이 됐다고 해야 할까? 정문을 지나 돌계단이 깔린 좁은 길에 도착하자 얼굴에 깊은 주름이 많은 남자가 우리를 맞아줬어. 남자를 따라 안쪽에 난 길에는 보랏빛의 등나무가 신비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고 조금 더 안쪽의 절의 뒷문으로 들어가니 오평남짓한 방이 있었지. 그리고 그곳엔 S 선생님이 계셨어. 내 옛 기억 속 모습 그대로 불상 앞에 깔린 작은 방석 위에 얌전히 정조하고 계셨지. 그리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리를 향해 천천히 뒤돌아보셨어. 오래간만이네요. 벌써 이렇게 멋지게 크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왜였을까? 그저 선생님 앞에 왔을 뿐인데 몸속에서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나 못지않게 고생하신 부모님도 이제 벌써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가까우신 상태였어. 그 모습을 본 선생님께선 그간 고생 많으셨다며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모두 옆방으로 보내셨지. 자, 모두 옆방에서 편히들 쉬고들 계세요. 아이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이제 다음은 모두 저한테 맡기시고 이 방에는 괜찮다고 할 때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너무 걱정 말아라 당부하며 그렇게 가족들은 자리를 떠났어. 바로 옆방으로 가는 것뿐이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사라지니 긴장이 되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내가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의지를 했었나 봐. 이제 그 공간엔 나와 선생님 둘뿐이었지. 조금만 더 가까이 오렴. 조금만 더. 충분히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오라 하셔서 결국은 무릎과 무릎이 붙을 정도로 선생님과 난 가까워졌어. 그리고 말없이 내 손을 잡으시고는 상냥한 얼굴로 내 얼굴을 바라보셨지. 선생님의 커다란 동공에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비쳐서 보이는 듯했어. 그게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든 모두 들킨 기분이었어. 그러고 있으니 왠지 나쁜 짓을 하고 혼날까봐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는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까지 들더라. 사실 그게 맞았지. 그 모든 것이 모두 하찮고 보잘것없는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의심 없이. 꽤 긴 침묵을 깨고 선생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셨어. 분명 웃고 계셨지만 아주 무겁고 진중한 목소리로 어떻게 할까? 얘야, 많이 무섭니? 네, 그렇겠지. 이대로 둘 순 없겠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아, 괜찮아. 그냥 해본 소리니까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야.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왔더니 저런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답답했어. 그래선 안 됐지만 난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체 뭐예요? 어떻게든 해주신다면서요. 왜 그게 저한테 들러붙은 거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야, 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라고요. 갔었긴 했지만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다들 재미삼아 가잖아요. 얘야, 침착해라. 거울 앞에서 안 된다는 것도 진짜 관계가 있나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것 때문인가요? 진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난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어. 마치 참다 참다 살움이 폭발한 어린 아이처럼 목이 금세 쉬어서 이상한 목소리가 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왜만을 반복하면서 왜? 도대체 왜? 왜? 아,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내는 울음소리 사이에 나를 따라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왼쪽 귀에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운데 억양이 전혀 없는 목소리가 나를 따라하고 있었어. 나는 숨죽이며 선생님을 올려다봤는데 선생님은 변함없이 정자 상태로 몸은 내 쪽으로 향하고 계셨지만 굳은 표정으로 눈은 왼쪽으로 향하고 계셨어. 그리고 목에선 곪지 않은 따뜻한 피가 또 흐르기 시작했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며 바닥을 붉게 물들였어. 그것이 다다미를 손톱으로 긁으며 천천히 다가왔어. 그리고 하야시에게 그랬던 것처럼 몸을 기이하게 구부리더니 이번엔 선생님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지. 그런데 그놈은 이번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쯤 썩은 지저분한 손을 선생님의 얼굴에 가져다 대려 했는데
난 소리라도 지르려 했지만 온몸이 굳어 목구멍에선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날카로운 손톱 하나가 선생님의 이마 피부를 찢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손톱이 선생님의 눈망울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정신을 차려보니 난 선생님에게 멀리 떨어져 거의 방의 끝까지 날아가 있었고 온몸이 아려왔어. 그리고 잠깐의 정적이 이어졌는데 그것을 깬 것은 옆방의 소리를 듣고 넘어온 엄마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지. 엄마가 서 있는 곳엔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비친 난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왼쪽 검지와 중지의 손톱도 어디론가로 사라지고 없었지. 아직 안 됩니다. 손대지 마세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선생님의 단호한 말을 끝으로 순간 머리가 핑하고 도는 기분과 함께 난 의식을 잃었어. 그 찰나의 순간에 처음 그 생각이 들더라. 차라리 모두가 모여있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죽고 싶다고.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선선한 바람에 오싹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니 난 이미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진 상태로 어딘지 모를 공간에 누워 있었어. 그리고 옆에선 선생님이 계속 내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계셨지. 밖은 어두웠고 시간은 많이 흐른 듯했어. 얘야, 미안하구나. 아까는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을 거란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선생님의 손목을 붙잡고 그냥 말없이 바라봤어. 얘야, 보였었지?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 저를 따라 왜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랬구나. 왜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너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건지, 그것이 왜 왜라고 말한 것 같냐고 묻는 것인지. 네? 모르겠어요. 너는 조금 전에 그게 무섭게 느껴졌니? 무섭죠. 어떤 게? 뭐가 무서운데? 아까 자기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봤으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봤으면서, 그건 평범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니에요.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선생님을 해치려고 했잖아요. 그랬구나. 근데 그 이상은 없었지? 그렇지? 저 솔직히 선생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솔직한 내 마음을 선생님에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어. 아니란다. 선생님은 잠깐 침묵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시더니 나도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셨어. 우선 그것은 귀신이라든지 도깨비라 불리는 것은 틀림없다 하셨어. 하지만 소위 악령이나 악귀같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셨지. 하지만 악인은 없어도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가 터무니없이 너무 강하면 나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셨어. 그리고 그 존재는 계속 외로웠던 것일지도 모른대.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봐줬으면 하는 외로움. 자기의 존재를 알아채는 사람이 나타나니 기뻐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선생님은 마치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천천히 그리고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어. 하지만 여전히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지. 선생님 말만 들어서는 마치 그것은 절대 악령이라든지 나쁜 것은 아니니 그저 지켜보고 옆에 두는 연습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으니까. 그날 밤 선생님은 내 곁에서 늦게까지 경을 외워주셨어. 재령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성불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 덕분인지 그날 밤은 정말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불을 개고 있는데 선생님은 벌써 아침 기도를 마친 후 절로 돌아오고 계셨어. 그런데 선생님은 나를 보시더니 본산에 가야 하니 얼른 세수를 하고 밥을 먹으라 하셨지.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선생님이 속해 있는 종파는 역사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역사가 깊어. 그리고 이곳은 일본 전국에서 수행을 하러 오거나 여러 고민 있는 신자들이 모이는 유서 깊은 본산이 서쪽과 동쪽에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데려간 곳은 서쪽의 본산이었지. 원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본산에서 일반 신자가 머물며 지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지만 나같이 흔치 않은 경우엔 그것이 일시적으로나마 허락이 되나봐. 선생님은 이곳에서 잠시 신세를 지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덕을 높이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성불할 수 있도록 본산에 공양해 주시겠다고 하셨어. 이 이야기를 들어 제일 기뻐한 건 역시나 우리 가족이었지. 아버진 조금 반대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계속 괜찮다고 가고 싶다고 말하니 다녀오라고 하셨어. 선생님과 함께 본산에 도착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 그리고 안쪽의 건물에서도 다양한 나이대의 신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나와 선생님을 배웅했지. S 선생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굉장한 사람이었나 봐.
나는 그렇게 본산에서 손님 대접을 받긴 했지만 생활 자체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정말로 행운이었구나 하고 실감했지. 40년 동안이나 뱀의 원령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중년의 여성. 조상의 심기를 건드려 가족과 친족까지 몰락해버렸지만 혼자 외로이 전통을 이어온 무사 집안의 후예라든지 나보다 더한 괴로움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 정말 몰랐어. 본선에서 일상과 다른 힘든 생활을 해서 그런지 신성한 장소였기 때문인지 그것에 대한 공포는 점점 희미해져 갔어.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지. 선생님을 다시 뵌 건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야. 선생님은 내 얼굴을 바라보고 웃으셨지. 어머나, 꽤 좋아진 것 같구나. 네, 선생님 덕분이죠. 그때 이후로 또 보이거나 했니? 아니요, 한 번도. 결국 어디론가 가버렸거나 성불한 게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순간적으로 난 얼굴이 굳어졌어. 어머나, 미안하구나. 너무 신경 쓰지 말렴. 그런데 얘야, 너도 알겠지만 여기에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서로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고. 얘야, 조금 더 여기에 남아 공부하는 게 어떻겠니? 모처럼 온 거니까. 나는 선생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 그때의 일이 계속 꼬리를 잇고 있지. 아직 여기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본선에서의 하루는 뭔가 순식간에 지나갔어. 기분 탓이겠지만 평소 하루의 시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또 빠르게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 선생님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 가족과 사회가 그리워지긴 했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난 본산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조금 불안해졌던 것 같아. 그렇게 3개월이 지나버렸고 그제야 선생님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어. 난 선생님께 이제 사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고 선생님은 지그시 미소를 지으시며 허락하셨지. 옷차림과 머물렀던 자리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떠나기 전에 먼저 신세를 졌던 분들에게 한 명씩 인사를 했어. 그리고 선생님과 본산 입구를 넘어 돌아가려 하는데 입구를 나왔는데도 옆에 선생님이 안 보이시길래 뒤를 돌아보니 선생님이 아직도 입구를 넘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걸음이 너무 빨랐나 생각하며 선생님 쪽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선생님은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야,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게 어떠니? 솔직히 그 순간은 선생님에게 본산의 일원으로 인정이라도 받는 줄 알고 기뻤던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여기 사람들처럼은 못해요. 정말 모두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흉내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어이없는 대답을 하자 선생님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씀하셨어. 그게 아니고 지금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네? 그게 아직 남아있구나. 그 순간 온 세상이 암전되는 것만 같았고 나는 결국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본산에서의 기억도 희미해. 무슨 일이 분명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질 않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그로부터 또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어. 다해서 반년 정도 가까이나 눌러 앉아 있었던 거지.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도 아닌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야. 선생님은 이제 괜찮을 것 같지만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 자신을 찾아오라 하셨어. 그것이 진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숨어 있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지. 그렇게 길었던 본산의 생활도 끝나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세를 내고 들어가 있던 원룸은 엄마가 이미 퇴거 수속을 끝내놨었고 짐도 친가로 다 옮겨 놓으셨지. 원룸방을 열었을 때 뭔가 그을려진 것 같은 냄새가 나고 방 한가운데 바닥에는 작은 벌레들이 모여 죽어 있었다나 봐. 본가로 돌아와서 거의 반년 만에야 핸드폰을 봤더니 엄청난 양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았던 건 의외로 K였지. 보낸 문자를 보면 놈은 놈대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사과부터 이런 사람을 만나보란 조언이라던가 참 부지런하게도 연락을 했더라고. 엄마에게 K가 집까지 왔었단 얘기도 들었어. 와선 내가 잘 지내는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근황을 물어봤대. 본가로 돌아오고 이틀째 되던 날 고민하다가 K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았어. 그리고 다음날 K로부터 사과하고 싶으니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냐는 문자가 왔어. 전화가 아니었던 건 역시 기분이 좀 그랬기 때문이겠지. 밤이 되자 K가 집까지 찾아왔어. 퇴근 후 먼 곳까지 올 정도였으니 충분히 후회와 반성을 했겠지. 하지만 난 K를 보자마자 주먹을 날렸고 그렇게 두 대 때려버렸어. 한 대는 놈의 자책하는 마음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또 한 대는 하야시란 사기꾼을 데려온 죄로. 마음이 조금 풀린 난 K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줬어.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랜만에 우린 함께 예전처럼 밤을 보냈지. 그리고 K에게서 그날 밤, 그러니까
하야시가 급하게 차를 타고 어디론가로 떠났던 날 이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하야시는 차에 탄 직후부터 점점 이상해졌대. 뒷좌석에서 갑자기 침을 흘리며 웃다가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어댔고 나는 아니야라든지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려서 무서웠대. 그것이 하야시에게 무언가를 속삭인 거겠지. 그게 뭐였는진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말이야. K는 깊은 밤 내내 내가 이제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정말 질릴 때까지 사과를 했어. 결국은 자기가 알려준 그 행위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된 거라면서 자기도 사실 그건 누군가에게 들은 건데 정말로 내가 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 그렇게 K와 묵은 때도 씻은 나는 S 선생님의 말대로 매달마다 한 번 선생님을 찾아뵀어. 처음 1년은 매달, 다음 1년은 3개월에 한 번으로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지. 선생님과 그렇게 만난 날에는 K와 운명 공동체 느낌으로 반드시 연락을 했어. 정확히는 연락이 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지 3년이 더 되어갈 무렵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지금부터는 이따금씩 얼굴을 보여주러 오라고 하셨어. 그렇다고 또 이상한 일 하면 안 된다는 말도 꼭 잊지 않으셨지. 그런데 선생님은 그 연락을 끝으로 3개월 뒤 갑작스럽게 세상을 타계하셨어. 분명 건강해 보이셨는데 나한테 말하지 않은 지병 같은 거라도 있으셨던 걸까? 가장 어려운 시기 진심으로 나를 도와준 선생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 상실감과 슬픔이 희미해져 갈 때가 되니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오고 있었어. 분주한 매일 속에서 문득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일상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 그게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는지를 의심하게 될 정도였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였어. 어느 날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더라. 봉투를 자르자 할머니의 안부 편지와 또 다른 편지 하나가 더 들어있었어. 할머니의 편지 내용은 정말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끝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지. 이건 선생님으로부터 건네받고 있던 편지란다. 49제도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선생님과의 약속대로 이걸 너에게 건네줄게. S 선생님의 편지였어. 건네받은 내용 그대로 쓰는 건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어서 살짝 요약해서 쓰는 점 양해 부탁해. 스미코 씨의 손주에게. 오랜만이구나. 그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구나.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많이 무서워하고 있지 않으면 좋으련만 괜찮길 바란다. 바로 말아마. 나이를 먹으니 둘러 말하게 돼서 말이야. 오늘은 사실 너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편지를 썼어. 그렇지만 나쁜 뜻은 없었다는 것만 알아주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단다. 하지만 제대로 사과하마. 미안하다. 그날 네가 나를 찾아와 내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사실 굉장히 무서웠단다. 왜냐하면 너한테 붙어있던 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오래되고 불결하고 끔찍한 것이었거든. 그렇지만 너도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도 덩달아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단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무리 나 같은 사람들이 애쓴다 한들 절대 물리칠 수 없겠단 걸 단번에 알겠더구나. 그래서 우린 널 동쪽이 아닌 서쪽의 본산으로 보낸 거란다. 가둬둔 거란다. 너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말이지. 그래서 너를 더더욱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 그런 고대의 존재는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들의 정신과 마음을 탁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든단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작 자신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지. 정말 매일 오랜 시간을 기도했단다. 하지만 그게 당최 어디론가로 떠나주질 않더구나. 그럴수록 마치 장난감을 빼앗기기 싫은 어린아이가 그것에 집착하듯 너에게 더 파고들 뿐이었어. 혹여나 본산에서의 일이 기억난다면 모두 허상이라 생각하렴. 그것이 만들어낸 헛것이라 생각하렴.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모르겠구나.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얘야, 만약 또 괴로워지거나 하면 다시 본산으로 가도록 해. 그래도 그곳이라면 네가 너무 힘들진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가르쳐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내가 너무 힘들거나 주변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힘이 든다 생각되면 지체없이 부처님께 몸을 바치도록 하렴. 이제 괴로운 일밖에 남지 않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겠구나 싶을 때 마음을 결정해. 절대 너를 죽게 하고 싶다거나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나쁜 것이란 천천히 시간과 공을 들여 괴롭히는 것이란다. 그건 정말 한없이 결코 끝이란 게 없는 거야.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도와주었지만 내게는 그러지 못해 미안하구나. 거짓말을 해서 미안해.
네가 부디 너무 아프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기도하마. S로부터.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으로 순식간에 온몸이 젖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편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 선생님은 혹시 그것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걸까?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건가? 전혀 모르겠어.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전부야. 3년 가까이에 걸쳐 지금도 끝나는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 결국 이유도 모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이제 없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는 미안하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안엔 사실 약간의 거짓말 몇 개가 있어. 이건 이야기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이기도 했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 부디 너그럽게 눈 감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미를 잘 모르겠거나 이야기가 끊기는 느낌도 들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난 사실 훨씬 더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거짓말을 했어.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겠다라 생각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크게 실망을 시키게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끝까지 들었다면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나는 사실 그에게 저주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저주받은 존재가 온다는 이야기를 해준 K야. 이야기를 듣게 해서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혹시 지금 목이 가려운 사람 있어?